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큰 회사의 간부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3번의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장가를 3번 갔다 그러면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는데 사실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되었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은 슬픔이었고 두 번째 결혼은 끔찍하리만큼 쇼킹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저는 학업에 열중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하네요. 저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바로 대기업 연구실에 취직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재력을 동시에 쌓아가며 지냈는데 연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마련해준 선자리에 나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수하고 청순한 아내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여자였어요. 집안도 부자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외국계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과분하긴 하지만 첫눈에 반해버려서 선을 본 날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받아주었답니다. 약 5개월의 짧은 연애를 해봤더니 아내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청혼을 했어요. 아내 역시 저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귄 거라 쉽게 청혼을 받아들였고 양가 부모님도 축하의 말을 전하며 승낙해 주셨답니다. 저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을 차리고 각자의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결혼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일상을 보냈어요. 물론 아내와 함께 사는 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빨리 아이를 가지기로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임신이라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역시 귀가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해가 바뀌어도 하늘의 선물은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연이은 임신 실패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내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갖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아이를 포기하기로 하고 둘이서만 쭉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서서 문제없이 아주 잘 지냈어요. 때론 연인처럼 때론 친구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만큼 회사에서도 많은 업적을 쌓게 되어 여러 번 승진을 하게 되어 차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답니다. 아내도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서 과장까지 승진해 서로를 축하할 일이 많았어요. 여보, 승진 축하해. 당신이나 나나 승진에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한 번에 올랐네. 고마워, 자기야. 그런데 우리 축하할 일이 또 있어. 또? 그게 뭔데? 나 사실 임신했어. 벌써 4주 차래. 저는 아내가 농담하는 건 줄 알고 바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혼 10년 만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그럴만도 했죠. 당신 농담이지? 이 남자가 왜 이래?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가만히 있어봐. 초음파 사진 보여줄게. 아내는 가방에 있던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을 보여주며 임신을 증명했어요. 그제야 저는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나도 아빠가 된다! 내 마누라가 임신을 했다! 이런 선물이 생길지는 상상도 못했지. 10년 동안 나를 이해해주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줘서 고마워. 에이, 고맙긴.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다고. 여하튼 우리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겠네.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겨우 4주 차라니까. 준비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아빠가 된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기 용품과 옷 그리고 요람까지 사와서 아기 방을 꾸몄답니다. 10달 동안 아내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대했고
마침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10년 만에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너무 신기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새 식구가 된 저희는 누구도 부럽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돌잔치를 했을 때는 결혼식을 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40을 지나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며 살게 된 거죠. 하지만 행복한 일이 있으면 불행한 법도 있는 건지 딸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위암이래. 뭐? 암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잘못됐을 거야. 벌써 병원에 2군데나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 분명한 암이라고 했어. 저는 한숨을 쉬며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위암 4기이고 수술과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며 함께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봤지만 암세포는 여전히 아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던 아내는 작별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 자신보다 소중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딸아이를 보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께 맡겼어요. 회사도 잠시 휴직을 하고 홀로 방 안에만 들어박혀서 3달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부모님과 초부모님이 자주 찾아와서 정신 차리라고 일렀지만 쉽게 일어설 수 없었네요. 그래도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아서 어두운 방을 나왔답니다. 제가 일할 때는 부모님 댁에 딸을 맡겼다가 퇴근하면 데려오길 반복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안정을 차리게 되었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더 보내자 회사에서 부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 몇 년 뒤에는 전무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 사이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간 여자를 만나지 않고 딸만 보고 살았더니 딸아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빠는 재혼 안 해? 어? 자애야, 너 아빠가 결혼하면 좋겠어? 혹시 엄마가 필요한 거니? 둘 다야. 요즘은 결혼 2번 한 사람들도 많다 하잖아. 내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여자 있으면 잘 생각해봐.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대? 아빠 생각하는 말도 할 줄 알고. 딸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내를 잃고 9년 가까이 여자를 만나보지 않아 연애세포가 모두 죽어서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재혼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건 딸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이제 그만 호래비로 살고 새색시라도 평범하게 살아보라며 선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선자리를 약속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네요. 상대는 이혼을 한 돌싱에 아이가 없는 여자라고 했어요. 집안도 부유하고 저보다 6살이나 어렸어요. 또 이혼 후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엘리트였답니다. 혜경씨, 전 딸아이가 있어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같이 살 거고요. 혹시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면 이쯤에서 헤어지도록 하죠. 왜 대답도 안 듣고 가시려고 해요? 전 딸을 가지고 싶었어요. 민석 씨랑 결혼하게 되면 딸아이를 제 자식으로 여기고 살 거라고요? 네? 혜경씨 정도면
저보다 잘나고 젊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애 딸린 호래비가 가당키나요? 전 민식 씨처럼 인간성 좋은 사람한테 끌려요. 딸아이가 있다고 해서 걸림돌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저에게 어필을 하며 계속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혜경 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설렘도 느끼게 되었고 회사에서 일하는 중 눈에 아른거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혜경 씨가 바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민식 씨, 저 민식 씨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요? 저나 민식 씨나 결혼식을 해봤는데 뭐하러 그 귀찮은 걸 또 하려고 해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야, 아직도 저를 두고 간해보고 계신 거예요? 저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요? 급기야 혜경 씨는 기분이 불쾌하다는 듯이 자리를 일어섰는데 제가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혜경 씨. 저도 혜경 씨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고 제 딸의 엄마가 되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다 생략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민식 씨 집에 몸만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나 함께 하면서 허락받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며 바로 사이로 받아주셨답니다. 그 자리에 제 딸도 나왔는데 혜경 씨가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졌어요. 며칠 뒤 아내가 된 혜경 씨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한 식구가 되었어요. 아내는 전시회가 열릴 때만 일을 나가서 보통 때는 집에서 살림과 딸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아주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딸에게 들어보니 천사처럼 착하고 자기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고 아내를 향한 제 사랑도 나날이 커져갔답니다. 여보, 손 씻고 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찌개와 반찬 맛있게 만들었어? 우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콩비지 찌개야? 이거 식당 아니면 먹기 힘든 메뉴인데 정말 고마워.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아, 내일 다이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 해서 다녀오려고. 내가 엄마로서 다녀도 되지? 아, 그래? 당연히 되지. 당신이 가면 다이가 엄청 좋아할 거야. 요즘 내 딸이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정말? 다행이다. 다이가 날 미워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여하튼 우리 세 식구 잘 살림만 남았어? 아내는 다음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여했고 딸아이에게 기쁨을 주었답니다. 다이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조잘조잘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그렇게 좋았어? 우리 딸 입이 귀에 걸렸네. 들어봐. 엄마가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발표까지 했어. 어린이들을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콕콕 집어서 말씀했다니까? 그래서 반 친구들이 우리 엄마더러 어린이들의 영웅이랬어. 그 정도였어? 다이는 좋겠네. 엄마가 영웅이어서. 응, 너무 좋아. 엄마가 햄버거까지 돌리고 인기 짱이었는데 아빠가 그걸 봤어야 해. 아무튼 오늘 엄마가 학교에 와줘서 너무 행복했어. 저는 딸아이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야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다이가 너무 행복해하네. 당신이 내 아내인 게 너무 고맙고 다이의 엄마가 되어줘서 감사해.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난 학부모회장까지 맡아서 내 딸 길에 팍팍 세워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쭉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 속에서 잘 살 거라 믿었답니다. 아내는 한 달에 일주일은 전시회 때문에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나갔어요. 그녀가 집에 없는 날은 왜 이렇게 허전하든지 제가 아내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생활비도 달라는 만큼 주었고 고가의 명품 선물도 자주 사다 주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에 아내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웬 남자와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아내가 남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돈을 받자마자 사라져서 홀로 남아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남자 누구야? 누구길래 돈을 준 거야? 봤어. 사실은 내가 빚이 조금 있어서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야. 뭐? 당신이 빚이 있다고? 집안도 잘 살고 직장도 탄탄한 당신이 돈을 왜 빌린 거야? 그리고 집 앞까지 돈 받으러 온 거면 사채업자 아니야? 사채업자 맞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작년에 고향 친구한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사기를 친 거더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혼자 해결하려고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었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당신 말 들어보니까 장인 장모한테 비밀로 할 만했네. 그런데 빚은 얼마나 남은 거야? 거의 1억 정도. 그런데 당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이래서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내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면목 없지만 제 돈을 받기로 해서 얼마 뒤 사채 빚을 모두 갚아냈답니다. 아내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가정에 더 충실했어요. 특히 딸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던지 옆에서 볼 때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큰 불을 꺼주어서 별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얼마 뒤 집 앞에 똑같은 사채업자가 또 찾아왔어요. 저는 사채업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뛰어가서 그를 잡았습니다. 이봐요. 제 아내 빚을 다 갚아줬는데 왜 또 돈을 받으러 온 겁니까? 갚긴 뭘 다 갚아요? 아직 받아야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당신이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면 신경 쓰지 마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거야? 사실은 당신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내주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무슨 돈을 얼마나 왜 빌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전 남편에게 보증을 서준 적이 있어. 물론 이혼 전에.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내가 갚고 있었어.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뭐? 그게 얼마나 되는데? 2억. 뭐 2억? 당신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거야? 내가 변호사를 알아봐 줄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이미 시도해봤어. 그런데 보증을 선 내 잘못이라고 다 갚아야 한다더라. 아휴, 큰일이네 그럼. 당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그랬어.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잖아. 그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전 남편 때문에 몇 번이나 쇼크로 쓰러지셨었어. 사실 전 남편은 개차반이었어. 바람 피우는 건 물론이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나에게 손찌검을 했어. 우리 부모님은 그걸 지켜보고 여러 번 쓰러지셨다고. 이 일까지 알게 되시면 진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당신 전 남편이 그런 개자식이었어?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나쁜 놈. 내 눈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흥분하지 마.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나도 다 잊었어.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지난번에도 1억이나 도움을 받았는데 또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저는 최대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뇌해 봤답니다. 여보, 내가 그 큰 돈을 또 쓰기는 좀 그러니까 다달이 갚아주도록 할게. 차용증하고 그동안 갚아온 통장 이력을 줘봐. 차용증? 통장? 그건 왜? 그게 있어야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있잖아. 내가 다달이 갚아줄 테니까 사채업자 계좌랑 전화번호 다 알려줘. 내가 한 번에 갚지 못하지만 분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줄게.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생활비만 더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차용증을 가져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생활비에 사채빚을 얹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처부모님들을 뵈면 사실대로 말하고 아내의 빚을 탕감받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연락이 잘 되던 장인 장모가 제 연락을 안 받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요즘 바쁘신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마 부동산 투자 때문에 지방 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야. 그런데 왜? 왜긴 왜야. 우리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초과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잖아. 한 가족인데 가끔이라도 뵈면서 지내야지. 그렇긴 하지.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안 될 거야. 다음에 한가해지면 그때 뵙도록 하자. 저는 아내의 반응이 너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가에 아내와 살림을 차리기 전 딱 한 번 가본 게 전부인데다 연락도 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처가에 찾아가 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주말이 오자 아내는 전시회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혼자 처가를 찾아갔어요. 대저택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 집 사회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러 왔어요. 네? 이 집 사이라뇨? 여긴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그럴 리가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집에서 인사를 드렸는걸요? 그럼 전 주인을 찾아오신 모양이네요. 이 집은 얼마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처부모님은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처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도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일 뒤 전시회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처부모님의 이사를 왜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 남편 아니야? 왜 부모님 이사한 걸 알리지 않았어?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한 곳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내신대? 한번 찾아뵈야겠어. 그러자 아내는 수스라치게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찾아가게 어딜 찾아가. 지금 두 분은 제주도로 떠나셨어. 여보, 우리 부모님은 워낙 자유로운 분들이라 간섭받는 거 싫어해. 괜히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다혜랑 나만 생각하면 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꼭 우리를 피하는 것 같으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젊어서 일만 하셨기 때문에 노후는 당신들끼리 여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만 좀 따져. 나 취조당하는 기분 드니까 그만하란 말이야. 취조라는 말을 듣자 더는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 시부모님이 저와 아내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를 꼭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먼저 돈을 요구하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나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3천씩이나? 왜? 사채빚은 내가 다달이 갚아주겠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려서 입원 중인데 수술비랑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해. 저는 아내가 하는 말이 점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내를 믿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어요. 여보, 나랑 산지 겨우 넉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게 몇 번째야? 빚이 산토비인 여자가 친구 수술비를 내주겠다고? 당신이 하는 말이 믿음이 가지 않아. 뭐라고? 그럼 내가 괜히 당신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다는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나한테 쓴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도와주지 말지 그랬어. 나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거든? 날 못 믿는다니까 이거라도 보일 수 있게. 그러더니 핸드폰 속에 있던 암투병 중인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얘가 내 베스트 프렌드야. 거의 30년 지기 친구라고. 남편하고 이혼한 지 꽤 오래됐고 혼자 살다가 위암에 걸렸어.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짜 암투병 중인 사진이네. 이 사람이 당신 절친이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오해를 했어. 됐어. 당신 돈 치사해서 안 받아. 나한테 돈 주는 게 많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좀 이상하고 수상해서 그래. 내가 몰랐던 사채 빚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처부모님들은 어디 가셨는지 곱빼기도 볼 수 없지.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다 얘기해줬잖아. 빚이 왜 생겼는지. 부모님 원래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도대체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내가 빚은 좀 있지만 금방 갚을 수 있거든? 나 능력 있는 큐레이터라고.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저리 가. 여보 미안해. 내가 오버했어. 당신 친구 수술비 마련해 줄 테니까 기분 풀어. 저는 아내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전처 생각이 나서 꼭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죠. 좋아. 지금으로선 수술이 시급하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않을게. 바로 나한테 입금해줘. 그리고 나 오늘 밤 친구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그럼 나도 같이 문병을 갈까? 지금 날 못 믿어서 따라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 불쾌해. 당신 안 되겠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으니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여보. 알았으니까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내 딸도 당신을 친엄마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당신 말은 무조건 믿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알았어. 나도 감정이 격해져자는 소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럼 다녀올게. 그렇게 아내는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떠났고 이튿날 아침에 제가 보내준 돈으로 병원비를 수납했다며 모바일 영수증으로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채빚을 생활비에 얹어주고 있는 것 말고는 크게 돈 쓴 일이 없어 다행스럽게 느꼈네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아내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틀 정도 못 들어와. 장례식장에 가야 할 것 같아. 장례식장? 설마 당신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는 치료 잘 받고 있어. 그리고 장례식은 7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죽어서 가는 거야. 뭐? 당신 전 남편이라면 바람둥이에다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 놈이 죽었다고 당신이 왜 찾아가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저승길 잘 가라고 인사는 하고 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어이가 없지만 다녀오라고 전했습니다. 아내가 현관 밖에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 나갔어요. 몰래 미행을 해서 뭐라고 오는 건지
확인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탄 아내를 확인하고 제 차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과 긴장을 한 채로 말이죠. 이웃과 아내가 내린 곳은 진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실이지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조문객들이 꽉 차 있는 데다 떠들썩해서 아내가 전 남편 가족들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양되어 다투고 있는 중인 건 알 수 있었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조문객들이 서서히 빠지면서 장례식장은 조용해졌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아내와 전 남편 식구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가시가 돋친 목소리로 다투는 대화가 오갔답니다.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글쎄, 저는 제 딸을 데려다 키울 테니 양육비 2억 주세요. 그의 재산이 많았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양육권 소송을 하면 승소할 거라는 거 아시죠?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신들이 서림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내 딸과 그의 재산을 넘기세요. 저 충분히 자격 있다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던 아내에게 딸이 있었답니다. 이것만 해도 큰 거짓말이었는데 이어지는 대화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년이 어디서 협박이야? 부모 없고 불쌍하게 살아온 년의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바람이 나서 내 아들과 네 새끼를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아들이 하도 남자 고시를 못해서 내가 바람이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합의 이혼을 했는데 무슨 도망을 갔다고 생사를 잡아요?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나불 대는구만. 그래서 그 도박 중독 상간남한테 또 돈을 갖다 바치려고 우리한테 돈을 뜯으러 온 거냐?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손녀와 아들 돈을 빼앗기지 않을 게다. 법으로 할 테면 해봐. 어머님, 안 되겠네. 제가 양육권 가지고 가서 서림이 피 말리게 해줘야 정신 차리겠어요? 어머님이 애지중지하는 손녀를 굶겨가며 거지처럼 자라는 꼴을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광분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두고 그따위 말을 떠들어대는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영정사진 앞에 모여있는 식구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실례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현 남편입니다. 저도 이야기에 끼어도 될까요? 제 모습을 본 아내는 스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그게 지금 중요한가? 당신한테 딸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해? 아까 뭐라 했지? 양육권을 빼앗고 딸을 굶기면서 키우겠다고? 그게 엄마가 돼서 할 소리야?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아내의 시모가 제 눈을 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잘 알았습니다. 당신도 이년한테 오고 잡힌 것 같군요. 이년은 지금도 도박 중독자 상간남에게 도박비를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도박 중독자가 이년을 이용해서 남자들 등쳐보고 있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년한테 돈을 준 거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이 친구한테 사기당한 1억을 해결해줬고 또 절친이 암 수술을 받아야 한대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아드님의 빚을 매달 갚고 있어요. 제 아들의 빚이요? 이년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내 아들은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벽 뒤에서 들어보니 그런 것 같더군요. 전 고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때렸다고 들었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에서 알게 됐네요. 어르신, 양육권 빼앗길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 염려 마세요. 아이고, 죽은 내 아들이 귀인을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랑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고소를 하겠다 큰 소리 쳐? 네 새끼한테 엄마가 돼서 잘 살고 있었잖아. 그깟 돈 좀 썼다고 날 사기꾼으로 뭐라? 당신, 이런 여자였구나. 그동안 어떻게 꽁꽁 숨기고 사셨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인 니년을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냐? 너 나한테 뜯어간 돈을 모두 그 도박쟁이 상간남한테 갖다 바친 거지? 그래, 이 자식아. 내 애인한테 줬다. 꼴랑이랑 3천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살 것이지. 왜 마누라들을 똥개만에 쫓아서 방해를 했나? 안 그래도 너한테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끝낼 생각이었어. 소송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왕창 뜯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내는 아주 당당하게 상간남과 만나온 사실을 고백하더군요.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니? 난 너한테 사기 결혼을 당한 거야. 위자료가 아니라 콩밥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 멍청한 년아. 아내는 눈이 뒤집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무슨 사기 결혼이야. 너도 나랑 살아서 좋아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누구나 비밀을 품고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설레발에 쳐? 내가 애인이 있는 게 불만이면 너도 애인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양육비 받으는 상황에 네가 왜 죄를 뿌리고 난리야? 제정신이 아닌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멱살을 잡고 쌍욕을 계속하길래 어쩔 수 없이 힘껏 뺨을 한 대 갈겼어요. 바닥에 쓰러진 아내는 다시 일어서서 늑대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답니다. 그러자 아내의 전시모가 잽싸게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자 다른 식구들이 몰려들어 아내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된 아내는 포효하며 발광했지만 끝내 힘이 빠져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저와 아내의 전시모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로 찾아가 아내를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출하자 뭔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친구 수술비로 수납한 영수증 사진이요. 형사님에게 이것도 위조한 것 같다며 보여드렸더니 바로 분석을 하시더니 역시나 위조된 영수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한 형사들은 아내의 도박 중독 상간남을 조회했답니다. 도박 전과 산범인 아주 지독한 도박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글쎄 아내를 찾아와 돈을 받아가던 사채업자가 상간남이었더라고요. 도박할 돈을 뜯으러 온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아내를 믿어버렸으니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형사는 아내를 먼저 체포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상간남이 아내를 일부러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꼬우셔서 결혼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적이 되어 사기 결혼을 당한 거고요. 장인 장모는 당연히 가짜였고 집도 가사 도우미에게 뒷돈을 주고 집이 비는 시간에 저를 불러서 연기를 한 거랍니다. 정말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였죠. 또 명문대는커녕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불량 청소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큐레이터라는 직업도 가짜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식당에서 일한 돈을 상간남 도박비로 줬다고 하네요.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아주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바로 상간남을 사기죄로 수배를 해서 얼마 뒤 체포를 하게 되었는데 도박장에서 화투를 치다가 잡혔답니다. 제가 준 돈은 모두 도박으로 날려서 돌려받기 힘들 거라고 형사가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제가 결정하고 줬으니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란 제 탓을 하고 그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저는 혼인무효소송까지 하게 되어 아내와 남남이 되었고 사기죄로 재판을 하는 날 증인으로 참석해 그 더러운 면상을 또 봐야 했답니다. 아내는 저를 노려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얼마나 홀렸는지 재판 중에도 상간남을 두둔하고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스라이팅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아내도 상간남에게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결혼해서 돈을 뜯어내 그놈에게 도박하라고 갖다 바쳤겠죠. 두 인간은 징역을 선고받자 미친 듯이 날뛰며 판사에게 욕설을 뱉어냈답니다. 덕분에 법정 모욕죄가 추가되어 감옥에서 살 날이 늘어났답니다. 정말이지 막장 중에 막장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년놈들은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와 아내 전시모는 악수를 하며 헤어졌답니다. 이봐요. 마누라 잘못 골라서 고생 많았어요. 돈을 많이 잃어서 속이 쓰리겠지만 이렇게 천벌을 받게 되었으니 다 잊고 새 출발하세요. 네, 어르신. 어르신도 손녀딸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누가 손녀딸을 빼앗아가지 못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선생 덕분이에요. 진짜 내 아들이 보내준 기인 같네. 어쨌든 다음에 볼 기회가 있다면 좋은 일로 만납시다. 네, 어르신. 다음에 좋은 일로 다시 만나요. 아내와 상간남을 응징한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이별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딸아이가 엄마를 찾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새엄마가 알고 보니 정신병자의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간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야, 미안하지만 새엄마와 아빠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어. 다혜 너한테는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게 정말이야? 새엄마는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 내 얘기 안 해? 당연히 했지. 우리 다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 마음속으로는 계속 너를 응원하겠다고 했어. 그러자 딸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제대로 된 새엄마를 만들어주고 싶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선을 매주 보았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기 때문에 사기꾼은 있을 수가 없어 안심하고 여러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다 정말 참하고 예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사별을 했다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만나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아이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옥에 간 그 여자는 기억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어 다시 결혼을 결심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다행히 제 마음을 받아주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두 번째 결혼이 무효이긴 하지만 결혼을 3번이나 하게 되었네요. 지금의 아내와 딸아이는 둘도 없는 모녀 사이로 잘 지내고 있고 저와도 인고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쇼킹한 과거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봤는데 다시 생각해도 두 번째 아내는 끔찍한 여자네요.